1392년에 조선 왕조가 개국합니다. 그때쯤에 정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초한지로 유명한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워서 유방이 이기고 초나를 통일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때 한고조 유방의 책사 가운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량의 자가 자방이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자방은 바로 그 장량을 가리키는 거죠. 한 고조가 장량이라는 책사를 써서 자기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장량이 한 고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친 것이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천하쟁패, 한나라가 이겼는데 누가 이긴 것이냐? 장량이 이긴 것이다. 정도전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맞아요. 조선을 건국한 것이 이성계가 정도전을 쓴 게 아니고 정도전, 내가 이성계를 쓴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정도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은 잘못하면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중에 가만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중 진담.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술 마시고 한 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잖아요. 술 마시고는 이런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그런 건데 그래도 진담입니다. 정도전은 정말로 자기가 이성계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해서 뭘 했을까요? 아마 장기에서 이겼겠죠? 장기, 그게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빨간색 한나라가 이기는 뭐 이런 거를 장량이 했다면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조선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 개국한 아주 드문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조선 전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거치지 않고 건국했죠? 조선은 전쟁을 통하지 않고 고려 말에 개혁의 흐름 속에서 그 개혁의 수단으로서 역성혁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정도전이다. 자, 그렇다면 정도전이 우리 역사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뭐 그런 위인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실록을 편찬한 사람들도 정도전의 이런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 임금을 도울 만한 일은 모의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큰 공업을 이루어 진실로 상등의 공운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문장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죽임을 당한 뒤에 태조실록은 졸기라고 해가지고 주요 인물의 죽음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인물평을 남기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정도전이 반란을 일으킨 수괴로 지목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 500년 동안 조선의 간신 역적 이렇게 몰리는데 그러는 중에도 정도전을 그렇게 모은 사람이 보기에도 정도전의 공로가 있다 하는 거니까 만일 정도전이 그렇게 죽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정도전의 그 공로는 더욱더 높이 평가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도전에게 이런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최초의 조선인. 자, 오늘은 이 최초의 조선인이 탄생하는 순간을 다루게 됩니다. 정도전은 언제부터 최초의 조선인이 될 수 있었나라는 거죠.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의 탄생,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계기가 1391년 5월,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 7월이니까 조선 건국 1년 하고 2달 전, 고려 멸망 1년 하고 2달 전, 바로 그때 정도전이 도당에 올리는 글, 여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당에 올린 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도당은 정식 이름은 도평이사사예요. 고려 전기에 도병마사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고려 후기에 가서 이것이 상설기관이 되고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는 국방, 군사상의 일이 있으면 고위 관직자들이 모이는 임시회의기구였는데 고려 후기에 가면 이것이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로 하면 중서성, 고려 후기 이름으로 하면 첨의부와 고려 전기의 중추원, 고려 후기 이름으로는 밀직사가 되는데 이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정도전이 글을 올립니다. 그 당시 정도전은 이성계파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성계파의 핵심 인물이던 정도전이 도당에 올린 글 이렇게 되는데요. 1391년이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 1388년이고 그로부터 3년 뒤가 됩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89년 11월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성계파가 한 일이죠.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우왕을 퇴위시키고 이때 창왕도 퇴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허수아비 국왕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에 의해서 옹립된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협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양왕과 이성계파의 갈등이 계속되는데 그러는 중에 역시 군사력 다 장악하고 있고 조정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 세력으로 심어놓은 이성계가 힘이 더 셌겠죠. 공양왕이 밀려요. 밀리는 가운데 공양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자연재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를 구실로 해서 내가 너희들의 직언을 경청하겠다.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라. 이런 왕명을 내립니다. 이것을 그냥 쉬운 말로 구언, 말을 구한다 해서 구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연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국왕으로서의 어떤 그 자세, 권위, 위엄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국왕이야. 나는 왕이고 너네는 신하야.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양왕이 이런 참 이렇게 딱 각 잡고 구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공양왕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상소문을 올려대기 시작하는데 이 구원에 반대되는 거니까 진언, 말을 올린다 또는 글을 써서 올리는 거니까 진서, 상소문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들이 하나같이 불손하고 과격했어요. 그 상소문이 지금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도전의 상소문이 가장 통렬하게 공양왕의 실정을 지적하고 공양왕을 공격합니다. 자, 이거 재밌어요. 그 당시에 왕과 신하 사이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도전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도전이 공민왕 때부터 관직에 있었고 우왕 때 이성계를 만나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도 하고 권력에 접근했는데 자기 생각을 조목조목 긴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때의 상소문이 처음입니다. 정도전의 존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기회, 이것이 상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상소문이 아니라서 일단 패스하고 이 상소문을 올리자 왕이 상소문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주 통렬하게 자기를 비판하니까 당연히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내 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나 관둘래요? 하면서 사직을 했는데 이거 사직서를 받으면 또 국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사직을 윤허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정도전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말고 도당에 또 하나의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1391년 5월 달에 정도전이 참 바빴던 거죠. 굉장히 긴 글 2개를 써서 하나는 왕한테 올리고 하나는 도당에 보낸 겁니다. 이 도당에 보낸 이 글, 이걸 이제 도당에 올린 글 해서 상도당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상도당서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읽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상도당서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이색과 우현보를 죽여라예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색과 우현보를 죽여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도당서 이 글의 앞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만히 보면 형벌 중에 왕위를 찬탈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왕씨를 저해하고 우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올리고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를 끊으려 한 것은 찬탈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며 난적의 괴수입니다. 우리는 우왕, 창왕 그러는데 이때 정도전은 그 말을 안 써요. 그냥 우, 창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성을 신씨로 붙여서 신우, 신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정은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난적의 괴수입니다. 구차하게 천벌을 면하고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또 얼굴색을 꾸미고는 따르는 무리를 성대하게 갖추고 중후에 들고 난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는데도 그 자식들이 요직에 포진하고 있어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니 지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벼슬과 형벌의 실권을 가진 사람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앞뒤 사정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할 말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누군가가 이색과 우현보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우의 아들 창이 왕이 되도록 했고 또 귀양가에 있던 신우, 왕위에서 쫓겨나서 귀양가에 있던 이 우를 맞아들이려고 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처벌받지를 않고 오히려 그 자식들이 요직에 포진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건데 이 잘못을 누가 고쳐야 되느냐? 재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재상에 있는 거거든요. 나처럼 이 재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그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재상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색과 우현보의 죄상을 논하여 전하께 아뢰고 나라 사람들과 함께 태묘에 고하고 왕실의 조상들에게 고하고 그 죄를 하나하나 들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영령들이 위로받을 것이고 신민들, 신하와 백성들의 분노가 풀릴 것이며 천지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고 재상의 책임이 메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재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니까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이색과 우현보를 처벌해야 됩니다인데 그 처벌의 강도가 뭐냐면 죽여야 합니다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국왕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사람, 불법적으로 빼앗으려고 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이 상서가 있기 3년 전인 1388년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우왕을 퇴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우게 됐냐면 우왕의 아들 창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창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창을 세울 때 이색과 우현보가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우를 맞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1389년에 바로 그 다음에죠. 유배중에 있던 이 우왕을 맞아들여서 복위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정도전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이색과 우현보가 벌였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혐의로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 또는 신우라고 하고 우리가 창왕이라고 하는 왕을 창 그냥 이렇게만 부르잖아요.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왕씨가 아닌데, 다시 얘기해서 고려 왕실의 그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다. 이거 찬탈이야.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의 찬탈을 도운 사람, 그 사람들도 역시 찬탈을
방조한 거야. 찬탈의 혐의가 있는 거고 처벌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왕이야 아버지의 아들로 왕이 된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왕의 탄생 여기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왕이 태어난 것이 1365년 공민왕 14년인데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공민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왕자의 탄생인데 이 왕자의 탄생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디선가 태어나서 궁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아들이지?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죠. 게다가 어디에 있다가 들어왔냐면 신돈의 집에서 자라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신돈? 이거 좀 이상한데 저거 공민왕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공민왕이 왕위에 23년 동안 있었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커녕 딸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후가 5명이 있었는데 아들, 딸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는 이거는 남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공민왕의 그 몽골 공주 출신 왕비 노국공주가 죽을 때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국공주가 임신을 했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 그래서 아주 그 공민왕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난산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록이 딱 요거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4명의 그 왕후로부터는 아들, 딸 한 사람도 낳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민왕을 되살려서 검사해 볼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공민왕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요. 공민왕 20년 1371년에 그 해에 공민왕이 신돈을 의심해서 수원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얼마 뒤에 죽이는데 그 사이에 유배 보냈다가 죽이는 그 몇 달, 한 달 정도 사이에 왕이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 여종에게 성은을 입혀 아들을 낳았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보호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돈의 집에 내 아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만일 그런 거라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공민왕이 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안 했을까요? 공민왕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온 나라가 그 기뻐할 일인데 왜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신돈이 말하자면 세력을 잃고 처형되기 직전에 가서야 왜 공민왕은 이 말을 했을까요? 자,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감히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를 못합니다. 얼마 뒤에 신돈이 죽음을 당하고 왕이 그 아들을 궁궐로 불러들여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은 모니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니노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수시중, 이때는 시중, 최고관직이던 시중이 2명이었어요. 시중과 수시중, 넘버1, 넘버2가 있는데 이 넘버2 수시중이었던 이이님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나는 아들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이님과 공민왕은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돈의 집에 미인이 있는데 예쁜 여자가 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성은을 입혀 이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이님은 공민왕의 그런 진심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왕이 나한테 이런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하다니 이래서 이이님은 믿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모니노가 궁궐에 와서 이제 왕자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사 기록은
이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고려사를 지은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이 모니노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왕, 모니노에 대한 고려사의 공식적인 기록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왕의 어릴 적 이름은 모니노이고 신돈의 비첩인 바냐 소생이다. 신돈과 그 집종 바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소문을 수집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소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건데, 바냐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자 신돈이 친구인 승려 능우의 어머니 집에 가서 해산하게 했다. 그래서 이 능우의 어머니가 길렀는데 1년도 못 되어 아이가 죽고 말았다. 능우는 신돈의 책망이 두려워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신돈의 아들이라면 신돈이 정말 노발대발 했겠죠. 그래서 이 죽은 아이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찾다가 이웃집에 사는 대졸이면 그냥 평범한 군인입니다. 이 아이를 훔쳐다 길렀다. 1년 뒤에 신돈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바냐조차도 자기 얘기가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나중에 왕이 되는, 그래서 우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출신이 너무나도 하찮다라고 하는 것을 2중, 3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소문의 근거는 뭐냐면 우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사에는 우를 신우 이렇게 성명으로 붙여놓고 고려사에 넣을 때에도 다른 왕들처럼 무슨 왕 세가, 공민왕 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열전으로 넣어놨습니다. 열전에 신우라고 하는 개인으로 넣어놓고 그것도 어엿한 열전이 아니라 반영열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려사를 읽다 보면 갑자기 세가가 공민왕한테서 뚝 끊어지고 공양왕으로 건너뜁니다. 15년 정도가 비어요. 그리고 그 15년 동안의 기록은 어디가 있느냐면 열전에 신우열전, 신창열전 여기에 가 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 조선을 건국한 사람, 이성계 일파는 이 우를 신돈의 아들로 공식적으로 지금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소문도 거기다 덧붙여 놨습니다. 공민왕은 항상 후사가 없는 것을 근심하다가 하루는 신돈의 집에 미행했는데, 미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몰래 평상시에 옷을 입고 몰래 갔다는 걸 미행이라고 해요. 이거 조선에서는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고려왕들은 수시로 이걸 합니다. 고려왕들은 신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그래요. 신돈이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전하께서는 이 아이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으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 모니노는 신돈의 아들이고, 신돈의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공민왕이 그 집에 왔고, 그때 신돈이 공민왕에게 얘 데려다가 후사로 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왕이 힐끗 걔를 쳐다보고 견눈질로 쳐다보고 그냥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심 허락한 것이었다. 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돈을 처형한 다음에 왕이 모니노를 후사로 삼고자 해서 이제 얘를 공부를 좀 시킵시다. 아무래도 왕이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태후가 명덕태후 홍씨고 공민왕의 친어머니예요. 조선으로 하면은 대비가 될 텐데 고려에서는 태후라고 불렀죠. 태후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태후는 좀 뭔가 계속 미심쩍었던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지 아버지 어릴 때하고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커서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어서 그 사이에 공민왕한테서 진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왕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색,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존경받던 학자죠. 이색의 집에 가서 문신들을 모아놓고 이 모니노한테 이름을 지어줘야겠소.
모니노, 이거 너무 천해 보이는 이름이잖아요. 그냥 어릴 때나 쓸 수 있는 이름이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의 이름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니노 무슨 뜻일까요? 어디 보니까 석가모니의 종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던데, 어쨌거나 이 제대로 된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했더니 이색을 비롯한 문신들이 8개를 가지고 옵니다. 8개가 어떤 글자인지는 지금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였고, 공민왕이 8개 중에 요 우를 선택해서 아이한테 우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성은 왕씨였으니까 왕우 이렇게 불렸겠죠. 이때까지는 왕씨였으니까요. 그런데 공민왕이 갑자기 죽잖아요. 공민왕이 1374년에 갑자기 시해를 당합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태후가 우를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가 왕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초상난 것을 알리질 않아요.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태후는 계속 이 우를 의심을 한 거예요. 이 다음 왕을 누굴 시키지?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가셨다, 이걸 발표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뒤에 빈소를 차리고 우가 제추들과 함께 초상을 고하고 애도했다. 장례는 치러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공식적인 의제로 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게 신하들,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논이 되는데, 태후와 시중 경복흥, 이 사람이 그 당시 관리 중에서는 넘버원, 가장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종친을 옹립하려고 했다. 우가 아니고 왕시성을 가진 종친 가운데 한 사람을 후계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명덕 태후는 시종 끝까지 이 우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시중 이이님, 넘버 2였던 이이님은 전에 공민왕이 살아있을 때 공민왕한테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이님은 공민왕의 그 말을 믿었겠죠. 그래서 이 우를 옹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은 우 말고 다른 종친을 올리자, 수시중은 우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못하고 묵묵부답이었다. 감히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눈치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자, 이러면서 정말 머리가 막 뱅뱅뱅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판 344, 이 사람이 넘버 3예요. 시중, 수시중, 판 344. 넘버 3 이수산이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종실에 있소이다. 다시 얘기해서 종친을 세워야 합니다. 경복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고 있던 이이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이이님의 뜻에 맞춰서 큰 소리로 돌아가신 왕께서 대군을 후사로 삼았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어디서 따로 구하겠습니까? 돌아가신 왕이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복궁이나 이수산 같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돌아가신 왕이 그랬다는데. 그래서 이이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를 맞이해서 왕으로 세웠다. 그때 우의 나이가 10살이었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출생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이 의심은 국왕의 정통성 시비로 번져가게 되고, 그래서 우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때 자칫 왕이 되지 못할 뻔했던 우를 큰 소리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왕으로 세운 이이님의 권세가 나날이 치솟죠. 그래서 권불 10년의 공식을 깨고 1388년까지 14년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이님, 임견미, 염흥방, 이 3인방의 폭정, 이것이 14년 동안 이어져요. 이때 이색은 뭘 했을까요? 나중에 정도전이 이색과 우연보를 죽여라 이 얘기할 때는 우왕을 왕으로 만든 것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정도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때 이색이 우왕을
옹립하는데 가담했다 해가지고 이색을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색은요, 1371년에 그러니까 공민왕이 죽기 3년 전에 일찌감치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1371년에 이색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친상을 당해서 3년상으로 들어가요. 모친상을 당해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이색의 건강이 아주 악화되어서 상을 마치고도 관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민왕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두문와자, 문을 걸어 잠그고 와자, 집에 들어누워 있은 지 7, 8년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이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이색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색이 갑자기 조정에 나타나서 이거는 우가 왕이 되는 게 옳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결론은 뭐예요? 이색은 우왕이 즉위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게 진실이죠. 제가 이색의 삶과 생각이라고 하는 저 뭐죠? 베스트셀러가 될 뻔한 저 책을 지었잖아요. 이색의 일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꿰고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우왕 즉위에 대해서 이색은 아무런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을 옹립했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공격은 이색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거죠.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져라, 그것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색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우현보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색과 우현보를 동시에 묶어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현보가 이때 뭘 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현보는 이때 높은 관직에 있지를 않았어요. 우왕이 즉위한 뒤에야 정삼품 대언, 이 대언이라는 게 고려 전기관직으로는 승선이 되고 우리가 익숙한 그 관직 이름으로는 승지가 되는데, 우왕이 즉위한 다음에야 그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아랫관직에 있었잖아요. 그 아랫관직이 있으면 국가의 중요한 일에 이렇다 저렇다, 감 내놔라, 대추 내라,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자격조차 없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우현보도 덩달아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1388년에 우왕이 이제 24살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쟤들이 왜 저래 해가지고 이님 임견미 여문방을 숙청하려고 딱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가 몰래 최영의 집에 가서 거기서 최영하고, 최 장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이런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이 이성계도 같이 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왕, 최영, 이성계 세 사람이 비밀리에 계획을 짜서 이인이밀파 소탕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임견미와 여문방을 죽이고 이인임 쫓아내고 우왕의 친정체계를 딱 갖추었는데, 우왕은 참 그때 운이 없었어요. 이래서 내가 왕노릇 좀 해보려고, 물론 우왕이 왕노릇을 했을 때 좋은 왕이 됐을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데 어쨌거나 이건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때 마침 명나라에서 천령이 설치를 통고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요동으로 출병하게 되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권력을 잡고 최영을 축출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하는 일들이 1388년 한 해 동안 쫙 이어집니다. 1388년은 덩치 큰 일들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 해예요. 그 해에 우왕을 폐위시켜서 강화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또 한 번 대토론회가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의 아들이었던 창이 그 다음 왕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적 인물이 있습니다. 조민수라는 사람. 조민수 누구냐면,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요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병할 때 조민수와 이성계가 같은 지휘관이었어요. 둘 간의 서열은
조민수가 더 높았습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조민수가 노 했으면 위화도 회군은 불가능했어요. 조민수도 동의했기 때문에 회군을 한 거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한 다음에 권력을 잡고 그랬을 때 조민수의 지분이 50%, 50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조민수가 앞장서서 후계자를 정한 겁니다. 쫓아낸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뒷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성계가 회군할 때 조민수와 왕씨의 후손을 다시 세웁시다라는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디에 생각이 일치했냐면 지금 왕은 왕씨가 아니다. 신돈의 아들이야. 신씨니까 왕씨를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저 우왕을 몰아내고 왕씨를 다시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민수도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우왕 폐위하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조민수가 변심을 한 겁니다. 조민수가 전에 최영 이성계가 쫓아낸 이이님이 자기를 천거해준 그 은혜, 이이님에 대한 개인적인 은혜를 생각해서 이이님과 외가 쪽으로 형제가 되는 이림이라는 사람의 딸 이씨가 우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왕의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창입니다. 이 창을 세우려고 했다. 내가 아는 창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 장수들이,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 편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색을 떠올린 겁니다. 저 이색은 당시의 명유, 명망 있는 유학자 이런 뜻이죠. 이색이 명유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빙자하고자 은밀히 이색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공론화하기 전에 몰래 이색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색도 창왕으로 세우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색은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공민왕의 아들이고 공민왕의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비록 회군 때문에 쫓겨났어도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색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전왕의 아들로 세워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조민수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이색이 이렇게 말했다. 이색의 그 말을 핑계로 창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이성계가 조민수한테 따져요. 우리 회군할 때 했던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다르지 않소? 그러니까 조민수가 얼굴을 붉히면서 원자,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한산군 이색의 생각입니다. 한산군이 그러자는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이러면서 창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때 이 창왕의 나이가 9살이었다. 여기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색의 명망 있는 유학자로서의 존재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색이 두루 존경을 받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이쪽 저쪽을 떠나서 두루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이 존재감만 가지고도 조민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한 뒷날 이색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러자고 한 게 아니라 조민수가 와서 나한테 그러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반대를 못했다. 적극적으로 나선 거냐, 소극적으로 동조한 거냐, 이거는 뉘앙스의 차이예요. 이거는 서로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때 이색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자, 이것이 나중에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덩다리로 끼어있는 우현보는 어땠을까요? 우현보는 위화도 회군 직후에 우시중이 됩니다. 두 번째 관직이 되는데 며칠 만에 파직돼요. 그래서 우현보가 우시중으로 있었던 며칠 사이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현보가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일이 되고 또 우현보가 안 된다고 해서 일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현보는 이 창왕이 왕이 되는 요 과정에서는 한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우현보는 계속 억울해요. 그냥 덩다리로 끌려가가지고 한 일 없이 그냥 너도 같이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가운데 후계 국왕은 이성계 맘대로 정해지지 않고 조민수가 주장하는 대로 차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성계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조민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밀릴 거야. 그래서 이성계 일파에서는 권력을 잡고 창왕을 옹립한 그 직후부터 어떤 일을 벌였냐면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전제 토지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권세가들이 백성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은 것은 이건 일벌백계해야 된다. 일벌백계. 이렇게 막 개혁 분위기 이런 걸 막 일으켜요. 그런데 조민수가 그 전에 남의 땅을 빼앗았다가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걸려 나와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설 뻔했던 조민수가 이걸로 미끄러집니다. 조민수가 관직에서 쫓겨나서 고향 창녕으로 유배가 돼요. 이제 이성계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미심쩍은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김저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이걸 김저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김저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라고 해서 김저의 옥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저는 최영의 생질 조카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흥에 옮겨져 있던,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지금 여흥으로 옮겨져 있는 우왕을 찾아가서 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김저가 우왕에게 찾아갔더니 우왕이 김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울적하게 여기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힘센 사람 한 사람을 구해서 이 시중 이성계를 해치면 내 뜻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사주를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곽충보라고 한 사람을 총에 쓰니 가서 만나보고 함께 일을 도모하라. 밀명을 내린 겁니다. 김저가 이 말을 듣고 곽충보를 찾아가서 지금 여흥에 있는 우왕이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곽충보가 배신을 합니다. 승낙하는 척하고 쪼로로 어디로 갔느냐면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했어요. 김저가 무장을 하고 정득후라는 사람과 함께 태조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미 태조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딱 오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득후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목을 찔러 자살을 했고, 김저는 갇히게 됩니다. 이 김저를 순군에 가둬놓고 문초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김저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거예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저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조정 대신들이 쫙 다 나와요. 변한열, 이림, 우현보, 우인열, 왕한덕, 우홍수가 함께 모이하여 여흥에 있는 왕을 맞이하는데 내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실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창왕을 옹립한 다음에 고위관직에 다 남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 거죠. 이거는 거의 이성계 쪽에서 볼 때는 백지수표예요. 그냥 누구도 있었지 그러면 김저는 네, 누구도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성계파에서는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김저 입에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작 사건이죠.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조작이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우왕을 강릉으로 다시 옮겨요.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막 강화해요. 그리고 얻을 걸 다 얻은 다음에 김저가 옥에서 폭사, 갑자기 죽었다. 정말 잔인한 거죠. 얻을 거 다 얻어내고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왕도 곤경에 처하고 우왕 편에 섰던 사람들, 창왕 편에 섰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정도전이 이색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근거로 든 게 뭐죠? 왕씨를 저해하고 우의 아들 창을 왕위에 올리고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를 끊으려 한 것. 이것이 찬탈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다. 창을 왕위에 올린 것. 이건 조민수가 얘기해서 이색도 그럽시다 했다는 그거고, 신우를 맞아들여 왕위를 끊으려 했던 것. 이게 뭐냐면 여흥에 있던 우왕을 맞아들여서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했다는 이거예요. 김저의 옥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정도전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색은 이때 무엇 하고 있었나?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김저의 옥이 일어난 때가 1389년 11월이에요. 김저가 옥에서 죽은 것도 같은 달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389년 11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1389년 10월 달에 이색이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사직을 하고 장단에 벼럽, 거기 아마 이색의 세컨하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성계의 권력이 한참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이때 이색이 이성계의 그런 전횡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개경을 떠나서 장단 자기 집에 가 있었고, 이 사이에 개경에서는 김저의 옥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김저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색이 우왕을 맞이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색이 안 한 일을 이색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이색은 2번 억울했겠죠. 김저의 옥, 자, 이거는 그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나죠. 조작을 했다면 그 조작은 왜 했을까? 이거는 이성계파가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한 사람들 입에 다 그냥 담기만 하면 다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성계로서는 반대파가 총단결해서 나에게 반격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김저의 이 사건은 김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성계파에선 이걸 국왕한테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누구냐면 창왕.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어찌어찌 왕이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창왕을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김저 사건 얼마 뒤에 이성계와 심덕부,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성성린, 조준, 박위, 정도전 해서 모두 9명이 흥국사라는 절에 모입니다. 자,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궁궐 바깥에 있는 절에 모였다는 것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여기에 군사를 딱 풀어가지고 삼엄하게 경비를 해요. 여기서 쿠데타를 모의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다. 공민왕의 아들, 손자가 아니다. 따라서 종묘와 사직을 받들 수 없다. 왕의 자격이 없어. 마땅히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 가짜를 폐하고 폐가 진짜를 세운다. 입진. 폐가 입진 요 4글자를 명분으로 해서 창왕을 몰아내고 다음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 왕은 누구이어야 되느냐? 왕씨. 왕실의 후손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아서 후계왕을 세워야 한다는 논의를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정창군 왕요라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신종의 7대손. 야, 신종이 누굽니까? 명, 신, 희, 강, 고.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 왕이 의종이잖아요. 의종 다음 왕이 명종이죠. 이 명종 다음 왕이 신종이니까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왕을 했던 신종의 무려 7대손이에요. 이거 왕종 맞나? 뭐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그 사람을 딱 띄워놓고 이 사람 어떠냐? 이성계가 그런 말을 해요. 정창군 왕요,
신종의 7대손으로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7대손이 지금 왕이 되기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거니까 왕손이 얼마나 지금 귀해졌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왕위에 세울 만하다. 이성계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준이 정창군은 부귀하게 나고 자라서 재물을 다스릴 줄만 알지 나라를 다스릴 줄은 모릅니다. 너무 부귀하게 나고 자라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나라를 못 다스립니다. 조준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조준으로서는 큰맘 먹고 한 얘기예요. 이성계가 이 사람 왕시키자 했는데 조준이 글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성린이 군주를 세움에 있어서 어진 사람을 택해야지 족속에 가깝고 먼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 사람이 가까우니까 하자 그랬더니 성성린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9명이 의논을 하는데 이성계 빼고 8명 중에 벌써 2명이 그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누가 좋은지 투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심덕부, 성성린, 조준 이 세 사람한테 들려보내서 제비뽑기를 하게 합니다. 세 사람 중에 왕유에게 반대한 사람이 2사람이나 끼어 있으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랬는데 결국 정창군 왕유의 이름이 뽑혀요.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탁구공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냈나요? 왜 우리 영화 친구 보면은 손 넣어가지고 하나를 뽑는데 원하는 그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탁구공을 딱 뽑잖아요. 비밀은 차가운 탁구공. 냉동실에 있던 탁구공을 뽑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성계가 바라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면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이래서 공양왕을 옹립하고 공양왕이 왕이 되고 다음 달에 우와 창을 참수합니다. 죽여요. 이게 얼마나 참 섬뜩한 분위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색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 공양왕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색은 가타부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양왕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장단에서 개경으로 뛰어와요. 공양왕에 대해서 기대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성계가 왕으로 세웠더라도 그 말에 그렇게 쉽게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옆에서 그걸 도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색의 그 머릿속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누굽니까? 이색의 삶과 생각. 제가 이색의 생각을 읽느라고 저 책을 쓰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잖아요. 쓰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생각을 읽는 게 어려웠죠. 이색은 이때 공양왕에게 기대를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공양왕이 이색에게 굉장히 높은 관직을 줍니다. 원래 고려의 관직은 문화시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수시중이에요. 넘버 1, 2인데 그 위에다가 관직 2개를 더 만들어서 판문화부사라고 하는 흔치 않은 관직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이색에게 줍니다. 뭔가 초월적인 관직, 모든 관료를 초월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이색을 올려서 이색에게서 도움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색에게 불행이 됩니다. 이색의 평생 자기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이때 이색의 나이가 62살이에요. 이색은 아주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했는데 모든 관직,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이때 이색이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마 이색은 공양왕이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용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색이 그러고 났으니까 이성계파에서 이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색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1389년 12월 이색이 장단에서 달려와서 공양왕을 만나고 판문화부사라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며칠 뒤에 이성계파의 간관들이 이색을 공격하고 나섭니다. 이때 공격한 이유 3가지예요. 첫째, 이인임을 도와서 우를 왕으로 세웠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색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둘째, 조민수가 차흥을 왕으로 세운 것을 도왔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도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한 이야기죠. 자, 어쨌거나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변한열 등과 모의해서 우를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했다. 김저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는 건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색을 죽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색의 잘못을 더 연달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인님이 그런 폭정을 할 때 이걸 말리지 않았다. 우가 왕위에 있으면서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사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토지제도 개혁을 반대해서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요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색을 괴롭힌 이색의 약점인데요. 유종, 유학의 종장, 유학의 마스터이면서 부처에게 아첨했다. 이색이 평소에 불교계 승려들과 가까이 지냈거든요. 이거를 부처에게 아첨한 것이다. 보통 사람은 아첨해도 되지만 이색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유학의 종장이 부처에게 아첨하면 안 되잖아. 이런 공격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다 묶어서 이색을 극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근거는 그 3가지입니다. 우를 왕으로 세운 것, 차흥이 왕이 되도록 한 것, 우를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한 것. 요 3가지예요. 이색은 당연히 항변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실제로 이색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흥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화도 회군의 주장이었던 조민수가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왕을 맞이해서 복위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내 생각은 뭐였냐면 우왕이 서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와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하지만 내가 복위시키려고까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다 항변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이색과 같은 명망 있는 대신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계파에서 아무리 털어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극형에 처하는 것은 포기하고 유배를 보내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유배도 어디로 유배를 하냐면 이색이 원래 살고 있었던 장단으로 보내는 걸로 마무리를 해요. 이 상황에서 정도전에 그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정도전이 갑자기 이색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꺼낸 거예요. 논리가 달라져야겠죠. 이때 정도전이 이색을 죽여야 한다는 논리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신박한 논리이기도 했고 정도전의 생각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상도당서, 도당에 올린 글에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그 글에 첫 문장이 이거예요. 재상의 자리는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입니다. 재상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석계보가 말하기를, 석계보라는 중국의 유학자가 말하기를 재상의 직위는 위로는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벼슬과 형벌이 재상에게서 비롯되고 정령과 교화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상은 위로는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재상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벼슬을 내리는 것,
형벌을 정하는 것, 정령을 정하고 교화를 하는 것, 이게 전부 재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석계보가 한 말이다. 이걸 이제 인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도전이 생각하기에는 재상의 임무는 이 네 가지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 네 가지는 뭐냐면 벼슬, 형벌, 정령, 교화, 이 네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벼슬을 주고 형벌을 정하는 것, 이것은 더욱더 막중합니다. 이른바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조화된다는 말이 아니고, 상을 주는 게 합당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장려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재상이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를 처벌하는 것을 합당하게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권장이 돼서 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누가 하는 일이냐? 재상이 하는 일이다. 재상은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설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정도전의 이 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석계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석계보는 누구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누가 존재하냐면 보자 떼고 석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색하지만 석계, 북송의 유학자고, 석계가 지은 글 중에 당나라 때 권신이었던 원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제를 재상으로 삼은 것을 논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서 이걸 찾아냈어요. 이 글 안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도전은 석계의 이 글을 인용을 하고 그 글에 근거를 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간 거예요. 아, 석계보가 아니라 석계다. 이런 사실 하나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이 보자가 왜 들어갔을까? 그냥 들어갔을까? 제 생각에는요, 이 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어떤 존칭으로 쓰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님 자가 중리인데, 이 중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니보라고 부릅니다. 중리로 지칭되는 공자를 높이는 말로 보자를 쓴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그런 용례로 보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그것과 다른 점은 대개 자에다가, 옛날 사람들은 자와 호가 있잖아요. 자의 끝자에다가 보자를 써서 그 사람을 높이는 이런 용례가 있는데, 석계는 자가 아니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는 수도입니다. 석수도. 그러면 도보, 이런 식으로 석계를 높임말로 쓸 텐데, 그런 용례가 아닌데도 보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 들어간 걸까? 정도전이 착각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석계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재상의 역할을 정의하고 자기 논지를 더 확장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재상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아주 다른 논리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이색이 재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논리예요. 나름 신박하죠. 새롭고 놀라운 논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색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못 죽이잖아요. 정도전은 이런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작위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하는 아주 새로운 논리가 정도전의 이 글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창왕의 옹립, 우왕을 맞아들이는 일, 이건 재상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색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누가 말했지? 그 전에는 재상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도전이 자기가 그런 말을 어서 만들어 놓고는 재상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걸 안 했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도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극형을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겠죠. 이생만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도전의 이때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재상의 역할, 재상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보다 그 전에 없던 논리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부작위,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은 이렇게 더 이어집니다. 한 대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색의 말에 우가 비록 신돈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혈릉 공민왕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강령대군에 봉했으니 이미 왕이 그렇게 해놨으니 신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도 또한 옳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색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우왕이 왕이 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우왕이 왕이 된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아버지 공민왕이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찌 우리가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신돈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내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색의 말도 옳은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도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위는 태조의 왕위이고 사직은 태조의 사직. 태조 왕건부터 이어져 내려온 왕위이고 태조 왕건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직이니 공민왕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민왕이 어찌 태조 이후 물려내려온 왕위와 인민을 역적 신돈의 아들에게 사사롭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자리를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가 신돈의 아들이라면 공민왕이 신돈의 아들에게 왕위를 줘서는 안 된다. 공민왕이 잘못한 것이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앞에 왕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정도전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 공사를 구분해야 되고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그 둘 가운데 국왕은 공적인 지위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인 거죠. 뒷날 이 생각이 점점 자라나서 조선 경국전을 지을 때는 국왕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왕이 마음대로 이 나라를 어찌어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도 공적인 것이다. 공. 조선 경국전에 흐르는 그 한 글자 공. 이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391년 5월 달에 정도전이 도당에 올린 이 글이야말로 최초의 조선인 정도전이 탄생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도전의 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혹은 말하기를 이색과 우현보는 학렬로 보아 선배가 되고 유학의 고상함과 오랜 친구의 정이 있는데 그대가 이처럼 힘써 공격한 것은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다 아는 처지고 학계에서 선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각박하게 공격하는가? 이건 인간적인 비난이에요. 사적으로는 그런 관계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옛날 소식,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소식은 주자보다 선배가 되지만 주자는 소식이 이단의 논리를 펴서 예약을 없애고 유교를 무너뜨렸다는 것으로 비난하는데 조금의 가차도 없었습니다. 가차 없이 비판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선후배 관계가 되더라도 공적인 문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도전의 생각인 거죠. 말은 옳은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색과 정도전의 사적인 관계가 참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이색과 정도전의 관계는 각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색은 정도전에게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14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색은 이른 나이부터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차이면 전부 사제관계가 됩니다. 사제관계. 특히 성리학의 전수를 통한 사제관계. 이건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색과 정도전의 그 관계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색의 아버지가 이곡이라는 사람이고 정도전의 아버지가 정운경이라는 사람인데 이곡과 정운경이 젊은 시절의 친구, 나이는 이곡이 정운경보다 6살이 많았는데 두 사람이 망년후, 나이를 잊은 친구, 6살 차이인데도 둘이 친구하기로 한 그런 사이였어요. 이런 걸 뭐 집안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들 사이에서는 사제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정도전이 젊은 시절에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이색의 제자들이에요. 이색 문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냈고 정도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정도전이 자기 아버지 친구 아들이기도 했고 젊은 시절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색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